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문화의 발달과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화 벌써 누군가 이해하시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조선의 27명 중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정조가 있었죠. 그 중에 있어서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 자,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훈민정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세종대왕의 가계도를 잠시 볼게요.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태종이었죠. 원경왕과 함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종은 조선의 4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은 문종이었고 부인은 6명과 자녀는 18남 4녀를 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인과 자녀를 두었죠. 자, 훈민정음. 훈민정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습니까? 훈민정음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세종대왕이 애민정신이 다른 왕보다도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 애민정신,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이 깊고 깊었다는 얘기죠. 뿌리 깊은 나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훈민정음은 말을 할 수는 있었는데 쓸 수는 없었어. 누가?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표현할 수 없어. 어떤 글로 써고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여삐역에서 그걸 갖다가 만든 게 1443년에 창제라고 1446년에 이제 반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는 글자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중국의 글자를 이용했었죠. 중국의 글자를 빌려다 썼으며 일반 백성들을 사용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특히 일부 양반 계층에서만 사용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글자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세계 최초의 문자 훈민정음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어여삐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라죠. 집현전을 통해서 28자의 표음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글자라는 얘기죠. 표음 문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일반적인 것이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죠. 잠시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을 보신 적 있죠. 한문, 이두문, 한글 표기, 현대어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자, 이런 것도 이두라고 들어보셨죠. 이 뜻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잠양, 물, 대, 악, 수, 고식, 이불, 이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에는 약물로서 물기를 싫어해 뽕잎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한문과 어떻게 현대어의 차이고 한글 표기를 이렇게 했고 이두문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것을 보면 우리가 보시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자, 한글은 어떤 문자 있는가라고 뭐 들까요? 한글은 문자는 표의 문자가 있고 표음 문자가 있는데 이 표음 문자 쉽게 말씀드리면 집현전을 통해서 28자의 표음 문자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즉 소리를 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글자가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는 음절 문자가 있고 음수 문자가 있겠죠. 다 나라마다 어떻게 될까요? 음절 문자, 음수 문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리왕 이렇게 우리 천자문 있죠. 이것은 한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지 있지 않고 일정한 소리를 내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문절, 음절 전체가 하나의 글자, 일본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절 전체가 하나의 글자인 것이 일본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음과 운이 하나의 글자가 되는 문자죠. 음과 운이. 다시 말씀드리면 표음 문자라는 얘기죠. 꼭요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글자가 되는 문자. 음과 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리.
멍멍멍.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태우 문자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립니다. 꽃규라고 하는 소리를 한자나 영어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글은 표현할 수 있잖아. 꽃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그렇다면 한글을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책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죠. 백성들에게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곳이 있었을까 하고 고민했던 세종대왕. 그래서 만든 것이 뭘까요? 드디어 책을 만듭니다. 우리가 글자를 많이 읽으면 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많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깨닫겠죠. 그래서 드디어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또 뭐가 있어요? 월인천강지구라고 들어봤잖아요. 용비어천가고 월인천강지구. 들어봤죠? 자, 용비어천가는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비어천가는 무슨 거냐면은 누구나 다 알 수도 있지만 한 고전 문학에서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로 빛나는 문화 사업이 한 성과였고 우리의 결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태조의 이성계의 고부조 이한서로부터 그의 아버지 이자춘에 이르기까지 4대 그리고 태조와 태종 그러니까 6명이 되겠죠. 그 6명을 6세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해동육룡이라는 6번을 두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 용비어천가는 용하면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종까지 태조 이성계의 그 위때까지 할아버지까지를 포함해서 조선이 세우게 된 동기,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그런 정당성,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조선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어떻게 될까요? 표시해 준 거죠. 나라가 만들었으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당성을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이 따르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조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라는 거죠. 용비어천가. 그 월인천강지군 조선 전교만 해도 고려부터 종교는 불교를 숭배했죠. 불교를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불교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고 불교에 관한 책을 통해서 한글을 널리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인천강지곡. 자, 월인천강지곡 하면 여러분도 쉽게 말하자면은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훈민정음으로 지은 쉽게 말해서 참불가예요. 참불가. 예, 부처님이 진리는 하나지만 여러 중생을 널리 교화시키는 것이 마치 다른 하나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죠? 그러나 달빛이 수만 개의 강에 골고루 비추고 있다라는 같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월인천강지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자, 그러면 이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는 왜 만들었까?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서 보급시켜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중요성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한글을 하급 관리를 뽑는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죠. 우리 요즘 한국사처럼.
지금도 중요 과목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한국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급관리를 뽑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글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 정리하면 백성들에게 문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소통도 가능했고, 그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하고 내가 나 나름대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주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은 애민정시라고 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서조차도 훈민정음은 어떻게 시험을 봐서 하급관리를 뽑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드디어 글을 읽기도 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얼마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는 양반들만 자기들만 특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가지고 독보적으로 썼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은 몰랐죠. 뜻을 가지고 한자 하나씩만 뜻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국을 통해서 드디어 백성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흠뻑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셨죠? 자, 훈민정음에 대한 깊은 뜻, 다시 말하면 그 의는 어디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겠죠. 바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민족 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무엇인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글로 쓸 수가 없고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없었던 거 이해하시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답답했죠. 한자로 기록을 할 수는 없었죠. 못 배워서. 그거 또 어려웠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연인 관계, 그때 당시에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자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한정돼 있죠. 우리가 표현하는, 다시 말씀드린 사랑하는 표현 문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을 드디어 훈민정음은 남녀노소 백성뿐만 아니라 양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드디어 민족 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집현전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현전을 통해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뭐라 했어요? 표음 문자, 표시나는 대로 표현했다는 얘기요. 내가 소리 나는 대로.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 조선시대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가지고 왕권 정치와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도 점차적으로 한글의 사용도와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만든 것이 역사서와 의례서를 발간한 거죠. 조선 역사를 기록한 거. 역사서는 기록을 남기는 조선 역사죠. 또 예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갖다가 의례서죠. 바로 그것이 역사서와 의리서까지 이제 발견한 거죠. 배웠죠. 역사는 기록으로서 남는 것이 역사 시대라고 제가 기억나죠. 오래전에 우리가 역사는 기록이 남는 것이부터 역사 시대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야, 왕들은 조선을 채운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왕들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대단했죠. 선대 왕들보다 더 자신이 훌륭한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사례도 너무나 많은 것은 조선 왕조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역사서 중에는 고려서와 고려사
전류가 있다라고 아십니다. 뒤에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동국 훈감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하면 일명 사초를 중심으로 쓴 책이죠.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왕이 정치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왕의 일상생활까지도 빠짐없이 모두 적어놓고, 당대 왕이 죽은 후에야만이 후대 왕이 이걸 정리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 왕조실록은 사실을 바탕으로 적어 놓은 것은 확실히 맞죠. 당시 왕은 가끔씩 어떻게, 나도 좀 보고 싶은, 선대 왕들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왕이 좀 이 내용이 좀 잘못됐어,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빼고라고 하는 왕의 말까지조차도 기록해 놓은 것이 조선 왕조실록이니, 얼마나 이 사초를, 처음에 쓰는 사초를 쓰는 그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써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사건 중 하나가 연산군이 선대왕의 기록을 보면서 발생한 것을 보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기록되어 있죠. 고종과 순종은 대한제국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광해군과 연산군은 폐위가 됐기 때문에 광해군 1기, 연산군 1기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역사를 고르시오 하면 뭘까요? 역사서를 보면 되겠죠. 또 의례서에 대한 공부도 있습니다. 자, 의례서. 이 의례서는 국주 오례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 행사를 정리해 놓은 책으로 왕실의 어떤 그 결혼이죠, 행사, 뭐 왕의 행차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유리는 유교윤리 하면 뭘까요? 충과 효죠. 이 충과 효에 대한 내용을 효자 이야기, 충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연료문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보급하여 어떤 문화적 가치를 높이했던 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오죠. 뭐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백성들에 대한 수준을 좀 높이고 또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했던 것이 바로 삼강행실, 말 그대로 행실도죠. 그래서 조선 사회의 문화와 그 기록에 대한 문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는.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리서도 발간합니다. 지리 하면은 뭘까요? 이제 군사적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지리서는 왕이 어떤 통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겠죠. 왕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리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이 사는 위치와 어디가 많이 사는지, 인구 분포, 어디는 농사는 어떤 것이 잘 되고, 세종대왕이 그렇죠. 어디는 뭐가 안 되고, 뭐 추국이 이런 것도 발견해 둔 것도 다 그런 게 원인이 있죠. 세종대왕이 어디에는 뭐 비가 많이 오고 어떻게 하는 뭐 지역에 따라서 인구 분포도 있지, 어디는 산이 많고 어디는 농사를 잘 쓸 수 있는 평야가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들을 갖다가 왕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세종대왕은 경연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겁니다. 신하들을 붙잡아 놓고 경연, 왕과 신하가 대화를 했던 그런 거였죠. 제 영상 올리면 황희정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황희정승이 무려 87세까지 어떻게 될까? 세종대왕과 함께 그 왕실을 공고했던 황희정승. 무려 상당히 많은 고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엔 세종대왕의 아들까지도 함께 그 영의정까지 겪었던, 지냈던 왕이 바로 황희정승이죠. 문종까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은 이런 것도 이제 황희정승도 이제 포함됐겠죠. 물론 황희정승뿐만 아니라 집현전학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왕이 이제 세종대왕이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통한 것은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선시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조선시대의 문화의 발달과 사회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훈민정, 애민정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한글, 표음 문자,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표음 문자였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거기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알렸을까요?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하급관리를 뽑는데 한글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한글에 관한 관심들과 있었고, 또 그 관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해줬다. 그리고 소통을 해줬다. 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애민정신이 강했던 세종대왕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세종대왕, 조선 초기 4대왕, 조선시대 문화의 발달과 사회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국사, 쏙쏙 한국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